북한 김여정이 남한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여정을 둘러싼 뒷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김여정의 방한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김여정이 이 남한을 방문한 2박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모 호텔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떠난 방 안에는 지문부터 머리카락, 심지어는 피부 각질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쨌든 북한 김 씨 일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지 경호하는 측이겠죠. 네. 북한의 경호원들이 싹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뭔가 나중에 저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체의 특성이라든지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후문인데,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급 인사들이 외국을 갈 때 외국 호텔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경호에서. 네. 근데 김여정은 일단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왔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북한이 경호에서 그런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직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호텔 문을 열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문을 대신 열어주고 김여정은 문고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네, 그런데 물론 문고리에는 지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수행원이 열어줬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전 정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준 밥 먹었지 않습니까? 네. 밥 먹으면은 숟가락 썼고, 네. 젓가락도 썼고, 접시도 만졌습니다. 당연히 컵도 만졌죠. 네. 그러니까 컵과 그다음에 그 접시와 숟가락에 그 지문뿐만 아니라 네. 타액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 그 유전 정보는 좀 더 완전히 확보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소장님, 지금 김여정이 내려올 때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수행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창선, 노련한 70대 김창선 서기실장이 따라온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 과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했을까요? 또 최용해가 단장으로 와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김여정과 김정은이 많이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핏줄이니까요.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아하. 수단이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은 과연 머리를 감았는지 아니면 네. 또 샤워를 했는지 네. 각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DNA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데, 네.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우리 남쪽의 대북 특사는 박철원 보좌관이었고 북쪽의 대북 특사는 이제 허담이었습니다. 허담은 기흥에 내려와서 이제 어떤 재벌의 별장에서 잤는데, 그 사람인 경우도 김일성의 먼 친척이지만 그런 일은 안 했고, 심지어 이제 경호원이 불안하니까 방에서 같이 잤다 이런 설은 있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내려와서는 이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보면 얼마나 북한이 이게 최고 존엄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원래 이 방한 당시에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돌연 북한 측이 거부해서 취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우리 한국에 온 다음에 이틀째 일정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청와대 오찬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었죠. 11시에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그 청와대 회동이 끝나고 곧바로 펜스 부통령과 미국 정보 관계자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같이 만나서 북한 김여정 및 고위국가 회담을 해서 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일정이 끝나고 곧바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펜스와 만나기로 했던 바로 2시간 전이니까 사실상 거의 직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뒤늦게 이렇게 밝혀진 북미 회담 불발 소식에 우리 통일부는 그럼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북측 고위단과 만날 예정이 있었는데 북측에서 이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부처 차원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들으신 것처럼 통일부는 청와대에서 확인할 사항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시도했다. 이런 그 보도도 오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러면은 취소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알고 그건 뭐 있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네요. 그 북한이 그 펜스 부통령과의 그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거를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자, 통일부도 모른다. 외교부도 모른다. 청와대도 심지어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 얘기를 이제 밝혔을까요? 예, 그것은 아마 지금 이 평창 외교가 네. 북한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근데 왜 승리로 끝났냐고 하면 미국 쪽에서 그 북한하고 좀 대화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옹졸하게 나온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그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 북한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 라고는 그런 배경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통일부와 청와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소장님. 네. 안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북한도 미국과 무언가를 대화를 해서 어떤 압박을 좀 풀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여정과 펜스가 만나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왜 2시간 전에 저렇게 취소를 하고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제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것은 김여정이가 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지 평양에 무슨 물어보고 했다면 2시간 전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왜 했느냐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만은 또 펜스가 이제 9일날 그 탈북자들을 만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상당히 분노했다. 또 이제 평창 현지에서도 뭐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고 네. 여기서 아마 김여정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 의해서 이게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탈북자 문제가 뭐 그렇게 북한을 자극했겠냐. 최근에 북한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공격에 지금 아주 화살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분야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회담 안 하겠다. 이것은 결국 우리는 핵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것은 이제 광고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김종봉 실장, 안찬일 소장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고맙습니다. (2월 8일) 평양 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태가 나중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현무를 갖다 놨다 하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요. 영상에서 짧게 보셨지만 어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지난 8일에 있었던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2 미사일이 등장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2월 8일 평양 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림픽 개막식 날 북한은 역대 보이지 않았던 가장 위력적이고 호전적인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선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조롱한 거예요. 개막식 전날. 이거를 쉬쉬한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 누구도 등장한 미사일 중에 현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 아니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은 알았을 거예요. 북한 열병식에 우리의 단거리 미사일인 현무2가 등장했다는 다소 의외의 주장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마치 북한이 퍼레이드한 것이 우리 현무유탄하고 형상은 비슷하고 유도탄 모든 나라의 것들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현무를 갖다 놨다 하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요. 저희 뉴스탑10에서는 북한의 열병식 다음 날인 지난 9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자세히 보면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미사일을 복제한 게 아니냐. 성능도 추정하는 성능입니다. 이스칸더 미사일의 성능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요. 사거리가 600km나 되고 아주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편심 탄도 기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포물선이 아닌 하강할 때 하강 곡선 자체를 계속 바꾸면서 요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현무2를 베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요, 보시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 미사일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역시 세 가지 미사일이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제 사이가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무2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의 기술을 로열티를 주고 이전받은, 그래서 만든 미사일이 바로 현무2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미사일을 러시아가 수출한 것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이 기술을 유출해 간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이 우리의 현무2 미사일일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 어떻게 봐서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신인균 대표님. 러시아제 미사일을 복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는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는 북한에 또는 다른 나라에 이 이스칸더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네, 이 러시아가 이 이스칸더 미사일을 과거에 소련 시절에 개발했던 미사일이 아니고 2007년도에 실전 배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거에 소련 시절에 만들었고 한 7, 80년대에 만들었고 그 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과학자들이 뭐 아주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북한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이걸 만들었다면 뭐 전혀 뭐 그 문제 삼을 게 없고 의혹스러운 것도 없는데,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돈을 주고, 방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돈을 주고 현무2 미사일을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금 이스칸더 미사일은 쌍발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발사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발로 만들고 튜브 속에 집어넣었어요. 저기는 이제 바로 노출이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개량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북한 거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칸더하고 원인이 두 개 똑같은데, 그러면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과거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 각지에 가 있던 이 과학자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부상해야 되겠다. 다 불러들여서 이런 핵심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은 유출을 안 하고 수출을 안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북한이
그 러시아 것을 불법으로 복제를 했던지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유해 몰래 제재를 몰래 기술을 줬던지 아니면은 위의 기술을 해킹해 갔던지 이런 그 경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러시아제 미사일을 쏙 빼닮은 것은 맞습니다. 형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돈을 주고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혹시 현무2 미사일을 설계도 해킹해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어제 제기가 됐다면서요, 심정부 차장. 네, 어제 국회 국방위에 그 송영무 장관이 그 출석한 자리에서 그런 그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그 송 장관 답변에 따르면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현무를 보고 직접 논의를 해봤는데 해킹당한 것은 아니고 형체를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유도 방법이나 이런 기능 같은 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이 뭐 국방부 내부망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해킹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관계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해 9월인가요?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의 그 콜드런치라고요. 그 수직 발사 장치, 미사일을 수직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그 장치가 북한의 해킹이 돼서 북한의 그 SLBM 그 기술력 증진하는데 사용됐다라는 그 주장이 제기됐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그 유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국방부 산하의 방산업체들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이 됐다라는 것은 뭐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지만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현무 미사일도 해킹됐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업체도 해킹할 수가 있고 우리 국방망이 2년 전에 다 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료가 다 나갔어요. 그때 3,000톤급 잠수함,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잠수함 설계도도 다 이제 해킹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냥 말로 띄울 게 아니고 우리 그 현무 미사일 설계도 도면이 과연 그때 그때 대규모 해킹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해킹 안 됐으면은 러시아 업체가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무2 미사일이 열병식에 등장했다라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무2 미사일 설계도를 해킹했을 가능성 또는 러시아 이스칸더 미사일 설계도를 해킹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킹 기술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해외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미국의 MBC 방송과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언론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의 기술이 굉장히 진전이 돼가지고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도 컴퓨터에서 문서를 훔치거나 정보를 빼가는 이런 식으로까지 첨단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훔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저거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국정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일단은 망은 분리시켜놨어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망하고 일반 인터넷 쓸 수 있는 망하고 이제 분리시켜놨는데 만약에 저 기술이 저렇게 연결이 안 된 것도 훔쳐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청와대 자료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국정원 자료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난 저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연결 안 된 것도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조금 믿기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방망이 해킹이 당해서 우리 작전계획 5027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참수작전 계획 모든 것이 다 해킹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죠. 우리 국방망은 인터넷과 별개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MBC나 블룸버그 통신의 저 말은 아마도 그러한 것들도 뚫고 들어가서 가져오는 기술이 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우리 국방망을 스스로 뚫은 게 아니고 대공영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리업자들에게 이 백신을 설치를 하는 수리업자들에게 그 포트를 꽂아놓고 그 사람이 실수로 그걸 꽂아놓고 나온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보안업체가 인터넷 연결시켜 놨었습니다. 그래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
해외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북한의 해킹 조직들의 구체적인 명칭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레저러스라는 본부 역할을 하는 헤드 역할이 있고요. 이 밑에 3개의 세부 조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미로천리마라는 해킹 단체가 있고요. 또 침묵천리마, 별동천리마 이렇게 3개 하부 조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미로천리마라는 해킹 조직이 가장 요즘 강력하다고 하는데 주로 정부, 군사, 금융, 전기 분야에서 이 서류, 비밀 서류들을 빼가는 업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 맞겠군요. 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소니사를 해킹해서 이 김정은이 등장하는 영화 필름을 공개를 했던 그런 해킹 사건이 있었죠. 바로 파괴적인 해킹을 주로 하는 해킹 단체가 침묵천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동천리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절도하는, 빼가는 그런 해킹 작업을 주로 하는 단체. 거기가 바로 별동천리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로천리마라고 해서 APT37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해킹 단체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망에 들어와서 자료를 절취한 것도 미로천리마가 했던 행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망을 그때 교란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아마도 미로천리마가 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해킹은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적은 군사 정보를, 중요한 중국 군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미사일 개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외화 벌이를 위해서 해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해킹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가 났었는데, 일본이라든지 몇몇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북한 소행이다라는 보도들이,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북한의 해킹 기술이 굉장히 지금 정밀해지고 그 기술력이 놀랍도록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외화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 쪽으로의 그 해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